그래도 해봐. 그 와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 나와. 20년자 평론가의 질문이잖아. 그래.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이 간단한 질문에. 맞아. 간단한 질문 진짜 성의 안에. 없는 질문이다. 가겠습니다. 자, 20년차 평론가의 두 번째 예리한 질문. 저 오늘 새벽에 이 질문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 예리해서 베일 것 와. 같은 질문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토록 평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이 선치 가능할 수 있는가? 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해야죠. 어? 그게 가능할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설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리함은 저희에게 예리한 거죠. 저희 살이 베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대답하면 아침에 눈을 약간 의심할 정도로. 저부터. 아니 근데 뭔가 질문을 뭐 있죠. 김현수표 어떤 질문, 그 재현된 어떤 세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만 재현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프로이트의 어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재밌게 걸 지금 보면은 포장하는 아니 포장하는 게 아니라 꿈이라는 거는 거기 김현수의 프로이트의 그 책에서도 자기가 꿈을 꿨을 때 꿈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그런 매개물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김현수의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언어적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연 나의 진심을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어떠한 그 갭이라든가 어떤 그 균열이라든가 이런 지점들을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말로는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질문으로 좀 성립되기가 어려운 게 말은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그 말들을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는 잘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질문으로 구성되기가 좀 어려웠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량과 멘트를 채우셨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추천하십니까? 야, 너 먼저 얘기해. 예. 원래 정해진 순서가 저 먼저입니다. 그래?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좀 인상적으로 좋았던 거는 바얀자그에서 그가 본 것인데, 이게 왜 좋았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가면의 약간 최신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도 죽은 연인에 대한 죽은 아내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다시 한 달을 지나 아니요.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가서요? 거기서 이제 난가 파르바트라고 하는 그 일종의 K2에 있는 높은 봉우리죠. 거기를 이제 등반을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그려지고, 그게 또 이제 텍스트적으로는 그 해축 맞나? 쓴 왕호천축 해초가 쓴 왕호천축 국전을 또 따라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실크로드에 대한 그 당시의 이야기와 내가 이 죽은 연인을 이해하는 이야기 사이에서의 겹쳐져 있는 텍스트적 맥락을 구성하면서 두 겹의 서사가 진행되는 게 이제 그 소설이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흡사해요 이 소설이.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가는 곳은 여기 어디야? 몽골이고 고비사 이쪽이고 고비 사막을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또 텍스트는 인도 방랑. 인도 방랑이라고 하는 그거를 또 끼워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여서 그 유사성 때문에 읽을 때는 이 소설이 좋았는데, 뭔가 또 아까 배성민 형이 이야기하셨지만 종적으로 보니까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유사한데, 그래서 오히려 굳이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진주의 결말이 뭐야 이 얘기겠다 저 얘기겠다가 그래서 진주의 결말이라는 거야? 네. 네.
아, 네. 생각이 바뀌었대잖아요. 생각이 바뀌었다. 아, 처음엔 그랬는데. 네, 처음엔 그랬는데 진주의 결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뭔가 이 두괄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두괄식이 좋은데. 두괄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미괄식 두괄식도 아니야. 근데요. 쌍괄식.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뭔가 이 소설집에서 가장 좀 대립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형성된,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 범죄 심리학자. 범죄 심리학자 법의학 아니고 범죄심리학. 범죄 심리학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존속 살해범으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이 진주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이 남성이 구성해낸 이야기적 버전에 대하여 이제 일종의 반대되는 카운터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 혹은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는 방식, 마치 우리가 그 프로이트와 도라 사이에서 있었던 그 분석의 케이스 같은. 근데 이제 도라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는 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분석 자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축에 있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튼 김현수 작가가 보면서 보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 내가 볼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인 것 같아. 네, 공부를 많이 한 게 정신분석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그럴듯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범죄 심리학자가 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불을 질렀을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반드시 억압된 것은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라는 억압된 것의 회귀. 너무나도 프로이트적인 혹은 너무나도 락강적인 언어를 씀으로써 이것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갇혀 있는 연대기적 구성 방식의 이야기 구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 분석도 사실은 그렇죠.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는 방식이고, 피터 브룩스 같은 이론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정신 분석에서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의 논리고, 구성의 논리는 사실상 허구를 만드는 소설가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 안에서 그 분석가의 언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래식한 소설 문법으로서 이 여성의 삶에 대하여 작동하는 논리와 그것에 대하여 이제 대립적으로 구성되는 이 여성이 이제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카운터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가 파탄을 내는 그런 논리가 오히려 과거에 이제 김현수 소설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극도로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음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적 논리로 귀결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하고 더 뭔가 본질적으로 결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정리하고 보니 나는 옛날 김현수를 좋아했구나. 아니 근데 여기 진주의 결말에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물론 그런 카운터 서사 진주의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 진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그냥 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것은 얘 머릿속에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어떤 분열,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머릿속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현병적으로, 분열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야기들에 이제 밑줄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혹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과 이야기들 중에서 결국엔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것을 자기 나름의 어떠한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배치하는 거, 구성하는 거. 결국엔 그게 이제 소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죄 심리학자가 구성한 이 서사는, 이 여자에 대한 서사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굉장히 평범한 어떠한 서사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그 밑줄 치고 삭제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얘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설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성되기 어려운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터 브룩스 같은 이론가는
이 과정 자체를 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석가와 분석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언어적인 교차 과정. 근데 그거 안에서 분석가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더 윤리적인 태도.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말하는 부정의 시그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나은 버전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떠한 통사론을 제공해 주는 거. 근데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서의 전이의 효과 같은 것들을 더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 여성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문제라기보다 이 남성 심리학자가 이미 자기 안에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전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이것이 더 문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박권 선생님. 어제 자정 넘어서 심진경 선생님이 질문을 보고 나서 오래 전에 저의 유년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른들이 집에 놀러 오면 항상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싫은데. 그래서 다 싫다고요? 다 별로였지만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표제작인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고르겠습니다. 이 소설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가 김현수의 어떤 간절함, 진지한 간절함, 진정성, 평범한 어떤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치유와 평범한 어떤 일상을 바라는 소설가 김현수의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응,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그건 알겠는데 하지만 그런 평범한 미래는 우리 앞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근데 사실 그거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읽었는데 이게 좋다고요? 읽었지만 어쨌든 김현수 작가가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감정만은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법 그 소설 내의 주인공들의 액션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해요.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소설적인 느낌, 맛이 있어서 첫 번째로 나온 이 표제작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꼽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실상 뭐 차단이야? 형식적으로 이 소설집 자체가 이 이야기에 다 반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그냥 조금씩의 변주를 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코어인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형식적으로도 약간 시간성, 우리가 다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했지만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전면화하고 있고, 소설적 형식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래시 포워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사전 제시.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 너네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버전은 오이디푸스 왕이죠. 오이디푸스 왕에서 신탁의 형태로 너는 이 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탁의 애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우리에게 어떤 극적 아이러니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현재를 받아들이는 약간 그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정신적인 방식의 치유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인데,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김현수는 의도적으로 그걸 좀 비틀어서 그래서 간 거죠. 그런 방식으로 파국적이고 강렬하고 너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사건은 없을 거야. 미래는 그렇게 평범하게 너에게 다가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김현수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설득력의 문제를 집어치우고서라도 작가로서의 진정성의 영역이었다라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느껴졌습니다. 간절함. 저는 이 소설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정약용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자기가 소설로 장편 소설로 쓰려고 준비를 했었죠. 꽤 많이 나온다. 네. 바르바라 말고 딴 데도 나와요. 바르바라도 나오고 제주- 난주의 바다에도 나오고 난주에도 나왔었나? 또 고사에 난주에도 어딘가 또 나왔지. 정약용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게 가만히 이게 보니까 김현수 작가의 특징은 꼼꼼함이잖아요. 복선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깔아놓고 이제 하는 게 특징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천주교일까?
어쨌든 천주교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약용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었고 구원을 바랬던 집안인데 사실은 이제 절망밖에 없었잖아요. 그 집안은. 근데 이제 뒤에 이 사람들이 평가를 받은 거지. 당시에는 뭐 집안이 이 명문이었다가 완전히 이제 젊은이 됐던 그런 집안인데 아마 이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상처와 구원 이런 것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특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대에 신을 믿었는데 그렇죠. 당대 당대에 현대에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좀 집요하게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용 집안과 그 뭐 서강대 졸업생들은 다 알겠지만 그 건물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산과 세인트. 그 인물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최양업, 김대건, 막 정하상 막 이 양반들이 거기 다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구원을 추구했으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재로 끌어들인 점은 저는 좀 독특했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그런 거죠. 그게 이 꼼꼼함이 김현수 작가의 장점인데 이 꼼꼼함이 과연 요즘 독자들에게 잘 이렇게 아니 근데 와닿을까? 이게 2022년 교보문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소설들 이 소설이 베스트가 아니라 다른 소설들이 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소설들이 이 소설이 1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과거에 아까 그 박인성 평론가 얘기했지만 과거에 그 어쨌든 저는 김현수의 최고의 작품은 다시 한 달 가서 설날 넘으면 이거거든요.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와 이 양반이 이 나이에 이걸 써서 앞으로 도대체 이제 어떤 작품을 쓰려고 이걸 벌써 써버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한 소설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그 소설은 어쨌든 닿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주석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아무 천추국전에 대해서 아무리 주석을 달아봐야 결국은 해초의 진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낳은 그 유서의 그 갭 앞에는 높임말 해놓고 뒤에는 반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이 사이에 이 갭을 두고 내가 아무리 소설을 써대도 그건 주석에 불과하고 결국은 내가 세상 끝까지 가봐야 닿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카운터 소설이 아까 그 몽골 간 그 소설인데 바얀자구에서 그가 본 게 그 이제 지층은 시간 순서대로 쌓이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져 내려서 과거의 것이 드러나 버리면 이게 현재성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현수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 지층이 드러나는 방식처럼 과거가 동시성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김현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 깨달은 걸 묘사적으로 형상화한 건데, 시각적으로 딱 보여줘. 예, 형상화한 건데 과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시 한 달 가서 설날 넘으면이 제기했던 우리가 닿지 않음을 시간은 동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에 주석 달지 말고 이제 연연해 하지 말자 라는 답이 될 수 있나? 약간 동문서답하는 게 아닐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시간의 이제 모래폭풍 그게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지나간다.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뒤집어 쓰고 천 뒤집어 쓰고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방식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지나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층처럼 드러나는 것이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지층처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나감을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였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제기했던 뭐 꼭 그 달로간 코미디언도 비슷한 질문이었거든요. 비슷한 답변이었거든요. 그건 새였을까 내지미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너무 혐의가 짙잖아요. 아내의 죽음, 인도 망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과거에 자기가 썼던 그 다시 한 달 넘어 그거랑 너무 혐의가 짙잖아요. 맞아요. 저는 거의 같은 소설로 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젊어서 썼던 소설에 대한 어떤 나이 응답? 들어서의 응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응답인가 이런 느낌을 약간 좀 동문서답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소설
것들이 기면 소설의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도 서로 이제 그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은유적인 세계인 거잖아요. 의미가 생성되는. 그러면서 이 세계가 자기 나름의 어떤 의미화를 얻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가 별로 새롭지 않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그 세계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환유적으로 그 세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죠. 미끄러지면서 또 다른 세계, 그게 아닌가 봐요. 또 다른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환유적으로 구성되는 그 세계들이 이제 너무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좀 꽉 막혀 있다. 되게 시간에 대해서 되게 이전과는 달리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을 읽으면 너무 이제 좀 답답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이게 방금 생각이 드는 거죠. 배상민 작가도 이야기했지만 동시성이라는 표현 딱 쓰니까 느낌이 오는데 너무 융적이에요 결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가 영혼의 지도 융 그 이야기 할 때도 동시성 가지고 엄청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박수 탁 칠 때 저기 어디 이란에 있는 마호메트도 박수 팍 치면서 우리가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연결되어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도 숨겨진 어떤 동시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실은 지층처럼 과거에 쌓여 있었던 어떤 것들이 현재화되는 딱 그 순간의 비감 혹은 어떤 의미화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 자체가 참 어떤 면에서는 융적이고 근데 또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융은 한편으로는 되게 신비철학적이고 교양주의적인데 한편으로는 자기개발로 빠질 수 있는 자기 개발로 많이 쓰였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손쉬운 또 치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김현수가 이야기했던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뭐 현재화할 것인가 자기 구원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약간 그것 자체의 결론이 융적이라면 그건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 손쉬운 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질문은 가장 마음에 드는 소설 추천해달라는 건데 마음에 드는 소설이 뭐예요? 아무도 저는 그냥 소설집을 개별 작품으로 분리해서 읽기는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같은 주제가 제가 볼 때는 반복 7작품에서 진주의 결말 빼고 7작품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소설집이라 그냥 이 소설 한 권의 소설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거의 연작 소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하나를 고른 제가 뭐가 됩니까? 그건 이제 질문자를 탓해야죠. 뭐랄까 어리석은 답변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고르라면 이토록 평범한 미래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것들이 주는 어떤 그 너무나 진지함, 무거움, 어떤 그 상실감, 그 상실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어떠한 지난한 노력. 근데 이제 그 지난한 노력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운 어떠한 상황이나 그런 어떤 맥락을 구성하는 거랑은 다른데 김현수는 그런 구성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무슨 빅토르 위고의 문장 얘기하면서 밤의 수족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경계에 있고 어떤 이런 지층들이 이렇게 되어 레이어들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막 움직이고 동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어떤 밤의 수족관과 같은 이 세계 이 세계가 그냥 뭐랄까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언술들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집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근데 그 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새롭지가 않다. 그리고 되게 자기 개발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건데 반면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다른 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구성적이다. 구성적이고 그리고
뭐지?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어떤 그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박한 안도감을 준다.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박한 안도감을 준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작가가 그 지난 어떤 몇 년 동안의 시간들을 참으로 이제 고통스럽게 보낸 그 끝에 도달한 소박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긍정하게 된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너무 그 말들이 그 말로 구성된 어떤 말로 그냥 쭉 서술되고 있는 그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소설이 아무리 단편이어도 단편들을 통해서 이 하나의 어떤 김현수 월드, 김현수의 세계관, 시간에 대한 김현수의 세계관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소설가라면. 근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 대한 김현수라는 사람의 주석 혹은 주애를 붙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물론 하나의 뭐 글쓰기일 수 있고 소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이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세계나 세계관을 구성하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태도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소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이토록 평범한 미래의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쓴 소설. 그냥 그 소설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소설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김현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탄 이야기 또 나오지만 예전에도 이제 결국에는 김현수가 자기 꿈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속에서 고서점을 갔는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버전의 소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읽은 거야. 이제 싹 이랬는데 와 이건 너무 좋은 소설이고 나도 꼭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꿈에서 깼는데 그 소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내가 쓸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는 이런 설정들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막 장미의 이름 같은 식의 그런 이제 김현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서의 소설 쓰기 같은 방식이 그냥 저는 그냥 클리셰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소설 추천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추천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난 추천했잖아. 저도 너도 추천했어요. 추천해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추천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아니 추천하시라고요. 추천 안 했잖아요. 이 소설집 이 통으로 소설 아 통으로. 통으로? 네. 통으로? 통으로 보시라고.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덩어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뷰는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추천 비추천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추천 비추천 말고 차라리 별점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만사가 귀찮아?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 아니, 근데 우리 좀 변화를 시도해야 돼. 이번에 별점 한번 줘봐요. 별점으로 줍시다. 별점. 아니 별점 하지 마. 이번에.